넌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손을 댄 건지 모르고 있어. 내 놈이 곧 잃게 될 모든 것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그 말을 뱉던 순간에 나는 거울 속 내가 맞는지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저주해 본 적 없는 내 입에서 그런 살기가 묻어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둔탁하게 요동쳤고 목구멍에선 쇳물 같은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벌어진 그 비열한 장면을 떠올리면 그 어떤 분노도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내가 평생 지키려 애썼던 모든 것 가족의 평화, 딸의 미소, 그리고 약자들의 자존심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섬광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음 편히 들으실 수 있도록 조용히 시작할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사위 아니 정확히는 예비 사위인 민준이는 내 딸 미진이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지만 성실함 하나로 작은 납품 회사를 일군 아이였죠.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톱 밑에 기름때가 낀 채로 우리 공장에 찾아왔던 모습이요. 사장님, 저희 회사 부품 한 번만 써보세요. 품질은 제가 목숨 걸고 보증하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박했지만 탁하지 않았고 간절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땀 냄새가 좋았습니다. 40년 전 공장 바닥에서 기름 범벅이 되어 일하던 젊은 시절 내 남편의 냄새와 똑같았으니까요. 민준이는 이번에 내가 운영하는 중견 제조업체인 한성정밀의 핵심 거래처 동성그룹의 부품 납품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동성그룹. 그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 한켠이 저릿해집니다. 40년 전 내 기술을 빼앗아간 그곳. 하지만 민준이에겐 그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을 뿐이었죠. 민준이는 납품 서류를 챙겨 동성그룹 본사 주차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나는 민준이에게 줄 중요한 계약서 추가 조항을 빠뜨린 것 같아 직접 차를 몰고 뒤따라가고 있었죠. 10월의 차가운 공기가 차창을 두드렸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동성그룹 본사 주차장 입구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잔혹한 슬로우 모션 같았습니다. 주차장 안쪽 수입차들이 즐비한 그 무리 속에서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잔뜩 주눅이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가슴께 꼭 껴안고 있었죠. 마치 그것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양. 그 맞은편에는 키가 훤칠하고 값비싼 슈트를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동철, 동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재벌 2세 상무. 그 남자의 표정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턱을 치켜든 채 민준이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습니다. 박동철은 서류 봉투를 던지듯 민준이의 가슴에 꽂아 넣었습니다. 민준이는 봉투를 황급히 받아들고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들이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박동철이 민준이의 뺨을 향해 주저함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짝! 그 소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메아리치며 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짝! 하는 소리만이 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이의 머리가 휙 돌아갔습니다.
얼굴 한쪽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내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차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박동철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시멘트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가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인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 올리며 봉투를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는 지금 싸우는 것보다 이 계약이 더 절실하구나. 이 납품 하나가 무산되면 딸과의 미래는 물론이고 회사의 운명까지 걸렸음을 알기에 저러는구나. 박동철은 비릿하게 웃으며 자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롱하는 마치 하찮은 벌레 한 마리를 짓밟은 것처럼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내 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저 괜찮아요. 그냥 사소한 오해가. 민준아, 그 사람 너한테 왜 그랬니? 애써 웃으며 눈을 피한다. 아니에요. 제가 서류를 잘못 챙겨가서 좀 혼났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계약은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뺨은 왜 맞았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차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민주는 절박한 목소리로 어머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진이에게 딸에게는 절대 이 일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 계약 꼭 성사시켜서 미진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제가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그 아이의 무릎 꿇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이의 팔을 잡는 순간 그 아이의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억눌린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운전석에 다시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은 땀으로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던 민준이의 목소리 뒤에는 깊은 모멸감과 무력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민준아. 내가 감수할 일이 아니야. 내가 뺨 맞은 건 결국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관이 뺨 맞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 딸의 남자를 이토록 비열하게 대하는 자에게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해야겠다. 그날 밤 나는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녹슨 쇳덩이에서는 기름 냄새와 함께 나의 젊은 시절 냄새가 났습니다. 대기업에 무시당했던 쓰라린 냄새, 내 기술을 빼앗겼던 날의 냄새, 남편이 굴욕을 참으며 일했던 그 시절의 냄새. 상자 안에는 망치와 스패너 대신 내가 수십 년간 모아온 또 다른 무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업 회계 자료, 법무소송 판례집, 그리고 동성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담은 서류들. 나는 복수를 다짐하며 그 상자를 굳게 닫았습니다. 이제 그 상무는 내가 납품할 마지막 물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파멸이죠. 그날 이후 민준이는 이전과 똑같은 얼굴로 출퇴근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집에 들러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고 저녁이면 미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가끔씩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서린 깊은 상처를. 오히려 민준이는 나에게 더 밝게 행동하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처럼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가슴 한쪽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죠. 사흘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공장 사무실에 서류를 가져왔을 때 나는 조용히 그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정말 괜찮니? 그 계약 포기해도 괜찮아. 우리 한성정밀이 다른 거래처를 알아볼게. 민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밝게 연기하며 어머님, 괜찮아요. 이 정도 일로 포기하면 미진이 아빠 될 자격 없죠. 저 강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눈빛 속에는 깊은 우울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뺨을 맞은 모멸감과 그 사실을 숨겨야 하는 고통을 홀로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의 그 모습은 마치 40년 전 대기업 납품을 따내려 온갖 굴욕을 참아냈던 젊은 시절 내 남편의 뒷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남편도 그랬습니다. 동성그룹 창업주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제발 거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애원했던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의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 계약만 따내면 우리 공장이 살 수 있어. 그때 나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밖에. 그게 20대 초반이었던 나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굴욕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딸의 남자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니 나는 그때처럼 무력하게 앉아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고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만 빛났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오랜 세월 쌓인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구석에 쌓인 상자들 사이를 헤치고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구 상자. 상자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기름 냄새와 함께 지난날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상 E- 젊은 시절의 굴욕. 내가 지금의 한성정밀을 일구기 전 나는 한때 동성그룹의 하청 공장에서 일하던 단순 기술자였습니다. 23. 각 공대를 졸업하고 꿈에 부풀어 있던 나이였죠. 나는 정말로 기술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해 겨울, 나는 부품 가공 효율을 30%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계산하고 설계하고 실험했죠. 남편 당시 연인은 옆에서 커피를 타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수키야, 이 기술로 우리 대박 나는 거야. 하지만 그 기술을 동성그룹 본사에 제출한 지 한 달 후, 회사는 내게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이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회사 업무 중 개발한 거니까 회사 소유입니다. 이해 있으면 나가세요. 동성그룹 창업주, 지금의 박동철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돈도 권력도 변호사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기술과 성실함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권력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현재 마이너스 상자 속의 무기들. 공구 상자 안에는 녹슨 스패너와 몽키 스패너 사이에 낡고 빛바랜 대학원 논문 사본과 기업 회계 자료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기술직에서 물러나 홀로 기업 회계와 법무를 공부하며 수집했던 자료들이었죠. 나는 30대 중반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야간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공부를 해? 나는 대답했죠.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약자로만 살지 않으려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해.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대변해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준비해온 숨겨진 능력이었습니다. 회계 분석, 법률 해석, 그리고 재벌 기업의 치부를 찾아내는 기술.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공장 옥상,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갑게 비쳤고 바람이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가 그 상무에게 뺨 맞은 걸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복수할 거야. 동성그룹과의 거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끊어낼 거다. 민준이는 깜짝 놀라며 나를 만류했습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어머님, 안 됩니다. 한성정밀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제발 이 일은 제 선에서 끝내게 해주세요. 저 혼자 참으면 되는 일입니다. 아니다. 내 혼자 참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나는 민준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얇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딸의 남자가 이토록 모멸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이 일은 이제 너와 그 상무 간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지. 그리고 40년 전 내가 당했던 그 굴욕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전. 이요? 그래. 박동철의 아버지가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그 아들이 너에게 한 거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대물림된 오만함이지. 나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내가 뺨 맞은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서서 그 회사를 박살내줄게.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내 지시만 따르면 된다. 알겠니? 민준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안심과 감동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울먹이며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40년 전 위로받지 못했던 내 자신을 안아주듯이 나는 즉시 회계팀장을 극비로 불렀습니다. 팀장님, 동성그룹과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지난 10년간의 모든 계약서, 단가표,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불공정 조항들까지 전부요. 회계팀장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거래를 끊으실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대비하는 겁니다. 내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에 기반한 냉철한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부정을 숫자로 증명하고 법으로 심판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책상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동성그룹이 내게서 빼앗아간 기술의 원본 설계도,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동성그룹의 핵심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 나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박동철 상무, 당신이 내 사위에게 손을 댄 대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치러질 것이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곧 시작이다. 나는 그 상무의 치명적인 약점이 적힌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곧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내 편이 되어줄 숨겨진 동맹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복수를 결심한 뒤 내 머릿속은 놀라울 만큼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이틀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마치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가 마침내 갑옷을 입는 것처럼. 박동철 상무는 재벌의 아들이지만 내가 운영하는 한성정밀은 수십 년간 이 업계에 숨겨진 기초를 다져온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한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업계 전체의 생태계를 꿰뚫어보는 통찰을 가지고 있었죠. 누가 누구와 거래하고 어떤 부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느 공장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발로 뛰며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박동철 상무. 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성정밀의 거래처 사위를 건드린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 업계의 뿌리 자체를 흔든 것이다. 나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부패의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짓밟아온 모든 사람들을 모아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가장 먼저 내가 젊은 시절부터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숨겨진 인맥을 가동했습니다. 평생을 평범한 공장장이나 기술자로 살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들은 업계의 모든 자재와 흐름 그리고 재벌들의 은밀한 거래 방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정밀기계협회 부회장인 김철수 사장에게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숙희 사장님?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세요? 철수 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동성그룹 박동철 상무가 우리 예비 사위에게 뺨을 때렸습니다. 뭐라고요? 뺨을? 네. 납품 서류가 늦었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공개적으로요. 저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철수 사장님, 동성그룹과 거래하시는 업체들 중에 박 상무 때문에 고통받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철수 사장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있죠. 한둘이 아닙니다. 박 상무는 그 사람은 괴물입니다. 단가를 멋대로 깎고 개인적인 접대를 요구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숙희 사장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그룹은 재벌입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연대하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장 사무실, 아무도 없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을 설쳤는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준아, 내 회사가 지난 3년간 동성그룹에 납품했던 모든 서류를 내게 가져오렴. 계약서, 단가표, 거래 명세서, 그리고 박 상무와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것도. 민준이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거래 기록을 외부에 유출하는 건. 걱정 마.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 거다. 부당한 거래를 고발하는 건 정당한 권리야. 민준이는 내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가져온 파일들을 펼쳐보는 순간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파일에는 박 상무의 노골적인 갑질과 단가 후려치기, 그리고 이유 없는 폭언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기록. 김 사장, 이번 달 단가 15% 깎아. 안 되면 다른 업체 알아볼 거야. 내일 저녁 7시, 강남 고급 일식집. 내 접대비 내가 내. 알았지? 서류 왜 이렇게 늦어? 니네 회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다음엔 계약 파기한다. 그 상무는 거래처들에게 수시로 개인적인 접대를 요구했고 그 비용까지 납품 단가에 포함시키라는 비열한 지시를 내렸더군요. 민준이는 지난 2년간 박 상무의 개인 접대비로만 3천만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회사 매출의 10%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그 증거들을 모아 다른 협력업체 사장들을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호텔 회의실. 늦은 밤 8명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동성그룹과 거래하는 업체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은 피곤하고 초췌했습니다. 눈빛에는 모멸감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톱을 물어밀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계속 시계만 쳐다보았습니다. 박상무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박동철 상무의 노예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상무에게 당한 굴욕을 참고 계신 걸. 부당한 단가이나 폭언, 인격 모독, 심지어 폭행까지. 하지만 거래가 끊길까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셨죠. 한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숙희 사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그룹은 대기업입니다. 우리가 거래를 끊으면 그들은 다른 업체를 찾으면 그만이지만 우린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다릅니다. 이 안에는 박상무가 저질러온 횡령의 정황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납품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회계 자료의 사본입니다. 나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박상무는 여러분에게서 받은 납품 단가를 본사 회계에 20%더 부풀려 보고했습니다. 그 차액은 모두 그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예를 들어 김철수 사장님 회사에서 부품 단가를 개당 5,000원에 납품했는데 박상무는 본사에 6,000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1,000원의 차액, 연간 5억이 그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한 사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가를 깎이면서 고생한 건 그 인간이 횡령하기 위해서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의 배를 불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체념이 사라지고 정의 구현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피어났습니다. 숙희 사장님,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박상무의 다른 비위 사실과 횡령 자료도 모두 드리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박상무가 제 딸에게 성희롱한 문자 메시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모아 피해자 연합을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증거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우리가 모으기 시작한 증거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횡령 증거 12건, 마이너스 폭언 녹음 37건, 마이너스 부당 단가 인하 계약서 53건, 마이너스 개인 접대 요구 문자 128건, 마이너스 성희롱 증거 사건. 박상무는 오만함에 취해 자신의 비위를 너무나도
부주의하게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 상무는 민준이 한 명의 뺨만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업체를 수백 명의 가족을 짓밟고 있었던 것이죠.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동철, 이제 내가 갇힌 감옥의 문은 내가 모욕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닫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계획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박상무가 우리가 이미 자신을 잡을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끔 민준이는 여전히 동성그룹의 납품을 위해 드나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우리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성그룹 내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한성정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퀵서비스 배달원이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한숙희 사장님 맞으시죠? 익명으로 보낸 겁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박상무의 친필 서명이 담긴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박상무의 목줄이었습니다. 피해자 연합을 조직한 뒤 우리의 증거 수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밤 나는 사무실에 남아 사장들이 보내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 스캔한 계약서, 녹음 파일들.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박동철의 범죄를 증명하는 퍼즐 조각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는 외부에서 본 정황에 불과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분명 강력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더 깊숙한 곳에 증거가 필요하다. 나는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결정적인 한 방이 동성그룹 내부 문서가 필요해. 회계장부, 결제 서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금융기록.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재벌가의 노련한 법무팀에 의해 우리는 순식간에 반격당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 단순 오해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성그룹 본사 건물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우리가 필요한 증거가 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동성그룹 납품을 위해 평소처럼 움직여야 한다. 박상무에게 우리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티를 절대 내면 안 돼. 민준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자꾸 그날이 떠올라요. 뺨 맞던 순간이요. 목소리 떨리며 다시 그 사람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두려움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그 두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복수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내가 평소처럼 행동해야 박상무는 우리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해.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방문객이 있을 리 없는데 문을 열자 퀵서비스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한숙희 사장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거 받으시라고 합니다. 보낸 분은 송장을 확인하며 익명으로 되어 있네요. 배달원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방금 제 회사에도 똑같은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퀵으로요. 보낸 사람은 알 수 없다고 하고. 나는 민준이가 들고 온 봉투와 내가 받은 봉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무게감. 민준아, 같이 열어보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민준이도 자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두꺼운 수첩과 함께 박상무의 친필 서명이 담긴 회계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동철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증거로 그를 심판하십시오. 마이너스 정의를 바라는 누군가로부터. 나는 서둘러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박상무의 모든 범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납품단가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마이너스 2021년 3월 어업체 단가 부풀리기, 차액 3천만 원, 마이너스 2021년 7월 비업체 단가 조작, 차액 5천만 원, 마이너스 2022년 전체 총 횡령액 12억 원, 상무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접대비 내역, 마이너스 강남 고급 룸살롱 월 평균 500만 원, 마이너스 골프 접대 월 평균 800만 원, 마이너스 개인 명품 구매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 연간 3천만 원.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상무가 거래처들에게 자행했던 인격적인 모독과 폭행 기록까지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주차장 김민준 정밀 대표 뺨 1회 타격 이유 서류 지연 내가 목격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자기 이름이 적힌 그 페이지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해. 나는 장부를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놈 봐라. 오만함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았구나. 이 장부는 박상무가 치밀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체가 다릅니다. 정리 방식도 너무 체계적입니다. 이것은 분명 횡령을 담당하던 내부 직원이 박상무에게 앙심을 품고 복사해 보낸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동성그룹 내부에서 박상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재벌 가문 내부의 권력 투쟁, 형제 간의 경쟁, 혹은 이사진 간의 알력 다툼. 누군가는 박동철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야. 민준이는 장부를 보며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님, 일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장부가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박상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박상무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동성그룹 회장이요. 그 여파가 한성정밀과 우리 가족에게 미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민준이는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다고 하고 이 장부를 동성그룹에 돌려주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끼리 조용히 끝내자고요. 제발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멈춰주세요. 나는 민준이의 공포를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약자로 살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강자에게 눌려 살았죠.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멈추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나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와서 멈추는 것은 더 위험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하지만 들어봐.
우리는 이미 피해자 연합을 만들었다. 8개 업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 이제 와서 멈추면 박상무는 우리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거야.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어.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내가 받은 굴욕을 이대로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는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미진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겠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을 거야. 주차장에서 뺨 맞던 그 굴욕이, 그리고 그걸 참고만 있었던 내 자신에 대한 자책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뺨 맞은 그 사건을 덮는다면 우리는 이 거래처에게 영원히 을로 살아야 해. 이대로 증거를 묻으면 그 상무는 더 큰 오만함으로 돌아올 거야. 목소리 강하게 완전히 박살내야 한다. 그게 너와 내 딸,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부 장부를 기반으로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성그룹 감사팀과 언론의 익명으로 제보할 날짜를 잡았습니다. D-7 일주일 후 우리는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언론 제보라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 순간에도 박상무는 우리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게 다른 거래처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었죠. 민준이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박상무는 어제도 한 업체 사장을 불러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품질로 납품하려고? 니네 회사 수준이 딱 그 정도구나? 그의 오만함이 정점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치명적인 반격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막거래 중단을 선언하려던 그 아침, 우리는 가장 예상치 못한 비보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부 조력자로부터 받은 비밀 장부를 바탕으로 동성그룹에 치명타를 입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D-데이.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피해자 연합은 모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약속된 시간, 오전 10시에 일제히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감사원에 투서를 넣기로 했죠. 나는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갑을 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손에는 감사원에 제출할 고발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 8개 업체의 공동 서명, 박동철의 비밀 장부 사본. 박동철, 오늘 내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새벽 6시 30분. 감사원 제출을 불과 3시간 30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보통 이 시간에 잠들어 있는데, 여보, 왜 이렇게 일찍? 하지만 들려온 것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숙희님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새벽에 쓰러지셔서 119로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쓰러졌다고요? 심근경색 의심 소견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 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복수? 감사원 제출?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신호등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20분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이송되어 응급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여보, 나야. 괜찮아질 거야. 버텨줘. 제발.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아 나는 자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하필 지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과로했고 스트레스도 많았죠. 그리고 나는 복수에만 몰두한 나머지 남편의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이 복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조용히 참고 넘어갔다면, 1시간쯤 지났을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위중해. 민준아, 미안하지만 오늘 감사원 제출은 미뤄야 할 것 같아.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지금은 장인어른이 중요하죠. 그때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상무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김 사장, 장인어른 편찮으시다며? 안타깝네. 그런데 말이야, 우리 회장님께서 한성정밀과의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어.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으니 회사 경영이 불안정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 말이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계약 파기를 의미했습니다. 박상무는 내가 남편의 병간호 때문에 정신없는 틈을 타 마지막 남은 우리의 목줄을 잡고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상무는 우리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단순히 약자가 약해졌을 때 더 세게 짓밟는 그의 본성이 나온 것일 수도 있었죠. 나는 즉시 피해자 연합 사장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철수 사장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한성정밀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잠시만 거래 중단 선언을 늦춰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동선그룹의 압박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그들은 재벌그룹의 무서운 뒷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숙희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성그룹 법무팀에서 저희 업체에 전화가 왔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를 넣겠다고 협박합니다. 철수 사장님, 그건 협박입니다. 우리가 함께 버티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숙희 사장님, 저희 회사도 직원이 10명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치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장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습니다. 숙희 사장님, 저희 은행 대출이 갑자기 회수된다고 합니다. 동성그룹의 압력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거래처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안에 파산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연합은 순식간에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어렵게 조직했던 연합이 남편의 와병과 박상무의 교활한 반격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다. 재벌을 너무 쉽게 봤다. 나의 복수가 결국 내 가족과 연합을 위기로 몰아넣었구나. 그들은 나의 복수 의지 대신 가족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나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생명과 회사의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상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과 분노가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숙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의 쾌유를 빕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납품 계약은 저희가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쓰러지셨으니 안정적인 납품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해하시죠? 박상무님, 그건 부당한 계약 파기입니다. 부당하다고요? 한 사장님,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편이라는 거 아직도 모르세요? 아참 사위분. 김민준 씨에게 전달해 주시겠어요?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편이라는 걸 말입니다. 뺨 맞은 사람이 힘이 없으면 결국 그 모욕을 잊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요.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가려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한숙희님, 누군가 보내신 꽃바구니가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는 거대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로 가득한 마치 장례식용 같은 꽃바구니였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마이너스 동성그룹 박동철 드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패배하여 박상무에게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을 잠시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공구 상자를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모든 것을 걸고 박상무를 상대하는 것뿐이다. 남편아, 나는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당신이 눈뜰 세상이 그 비겁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세상이 아니도록.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연합은 와해되었고 남편은 중환자실에, 회사는 파산 직전입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나는 박동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동성그룹이 내게서 빼앗아간 그 기술의 진실을. 그것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타를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48시간을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고 회사는 순식간에 거래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의 비열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약점을 잡고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놈이 이토록 잔인할 줄이야. 내가 이 모든 걸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기어이 나를 무릎 꿇리고 말 것이다. 남편이 쓰러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동성그룹 법무팀에서 두툼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회계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셔야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무법인의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고장, 수신 한성정밀 대표이사 한숙희. 한성정밀은 당사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납품 단가를 낮추려 했으며 이는 중대한 산업 스파이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즉시 모든 납품 계약 해지. 2. 위약금 80억 원 지불 요구.
3. 기술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예정. 7일 이내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 도용이라니, 80억 원의 위약금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성정밀을 완전히 파산시키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건 누명이야. 우리는 기술을 도용한 적이 없어. 오히려 40년 전 그들이 내 기술을 빼앗아 갔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박상무가 꺼내든 카드는 치밀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성정밀이 갑자기 납품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동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도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발각되자 한성정밀이 납품을 포기하려 했고 감사 요청으로 역공을 시도했다.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발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범죄로 둔갑한 것입니다. 그때 민준이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에도 똑같은 경고장이 왔습니다. 동성그룹이 저희에게도 위약금 1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약금 80억, 15억. 이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울먹이며 저 때문에 한성정밀까지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박상무의 오만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덫이다. 하지만 내 목소리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고장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거래처들은 일제히 한성정밀과의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 주문은 취소하겠습니다. 기술 도용 의혹이 있는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동성그룹이 저희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성정밀과 거래하면 저희와도 거래를 끊겠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성정밀이 신용불량 상태라고 합니다. 한성정밀은 순식간에 흑자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신용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건물. 기계들이 하나둘씩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없으니 가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패배한 대가인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인가? 남편은 병원에, 딸은 이 사실을 알까 두려워하고 사위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30년간 피땀 흘려 일군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납품회사를 한성정밀에 합병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 위약금에 보태겠습니다. 제 회사 부동산, 개인 저축, 그리고 미진이와 준비했던 결혼 자금까지.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아, 안 된다. 그건 너와 미진이의 미래다. 미래는 없습니다, 어머님. 눈물 글썽이며 제가 이 문제의 시작이고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한성정밀이 무너지면 미진이가 평생 마음 편할 리 없습니다. 목소리 간절하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어머님의 회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민준이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뺨을 맞고도 침묵했던 이유, 억울함을 감내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사위를 둬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민준이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너의 이 진심을 내가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 너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박상무의 누명을 벗길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사실은 박상무의 아버지, 즉 동선그룹 회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숨겨진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기술, 그 기술이 지금 동선그룹의 핵심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나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40년 전의 설계도 원본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내 손글씨로 적힌 계산식과 도면이 있었고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1984년 12월 23일. 동선그룹이 특허를 출원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동철의 아버지가 숨기고 싶어하는 치부다. 아들의 오만함이 아버지의 범죄를 드러내게 만들 것이다. 나는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정밀 대표 한숙희입니다. 동선그룹의 기술 도용 고발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40년 전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반격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상무는 물론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모든 것을 걸고 세상 앞에 진실을 밝히는 거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내일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칠 것입니다. 누가 진짜 도둑인지를. 기자회견장에서 박동철 상무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던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완벽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통쾌함은 길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 있던 곳은 승리의 왕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파멸 위에 세워진 잔해였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심판이었다 해도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는 동선그룹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속보입니다. 동선그룹 박동철 상무 횡령 및 갑질 혐의로 구속. 40년 전 기술 도용 사실 재조명. 동선그룹 주가 연일 하한가. 박상무는 횡령과 갑질 그리고 증거 인멸 시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동선그룹 회장 역시 40년 전의 기술 도용 사실이 재조명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동선그룹은 주식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았고 재벌그룹은 완전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오만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였습니다. 민준이에게 모욕을 준 대가, 40년 전 내게서 기술을 빼앗아간 대가, 수많은 중소기업을 짓밟은 대가,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허무함도 함께 남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말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기자회견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숙희님, 좋은 소식입니다. 남편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냈군. 뉴스에서 봤어. 당신은 정말 대단해.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힘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깨어나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니야. 당신은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강했어 하지만 이제 당신의 복수는 끝났어.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남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기대어 모든 긴장감을 놓았습니다. 40년간 쌓였던 한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성그룹의 몰락 이후 한성정밀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술 도용 누명이 벗겨지자 오히려 우리 회사를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장님,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기업 세 곳에서 장기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한 사장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다시 거래 재개하고 싶습니다. 한성정밀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튼튼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민준이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회계팀장과 이사진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 사태를 막으려고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 했던 그 마음,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아니, 내 회사의 사장이 될 자격도 충분하다. 나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나는 한성정밀의 경영권을 내게 넘기려고 한다. 내가 대주주로 남아있겠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내가 맡게 될 거야. 민준이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어머님 평생의 역작이 아닙니까? 내 역작은 공장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다. 민준 손 잡으며 나는 너의 성실함과 진심을 믿는다. 너는 뺨을 맞았지만 그 뺨이 너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향한 용기를 일깨워 주었다. 너는 이 일을 겪으며 굴욕을 참는 을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갑이 될 자격을 증명했다. 이제 너는 이 회사를 이끌고 동성그룹처럼 오만해지지 마라. 강해지되 약자에게 공감할 줄 아는 사장이 되어라. 민준이는 감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성정밀을 어머님보다 더 훌륭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경영에서 물러나 남편의 간호와 딸의 결혼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 딸 미진이, 민준이, 그리고 나. 엄마, 아빠, 민준 오빠가 이제 한성정밀 사장님이 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장인어른 어머님께 많이 배워야 해. 민준아, 넌 충분히 잘할 거야. 내가 자네를 믿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동성그룹의 파멸을 목격한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오래된 공구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녹슨 스패너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쓰라린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어머니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휘둘렀던 무기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를 상징했습니다. 나는 상자 안에서 40년 전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23세 젊은 내가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때의 나는 억울했고 분했고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습니다. 과거의 나야.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어. 더 이상 누군가의 횡포에 무릎 꿇지 않아도 돼. 우리는 이겼어.
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이와 미진이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회복하여 내 옆에 서 있었고 민준이는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예쁘지? 당신을 닮아서 예쁘지? 그리고 저 사위. 정말 잘 선택했어. 결혼식을 마치고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내가 쌓아 올린 정의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약자들이 연대하면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내가 뺨맞던 사위를 훌륭한 사장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그 아이는 이미 내 마음속에선 최고의 사위였다. 그 오만한 재벌 2세의 몰락은 결국 정의와 가족의 승리였던 것이다. 나는 웨딩홀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미진이를 안고 있었고 남편이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족을 지킨 어머니이자 정의를 실현한 한 사람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공구 상자는 이제 창고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꺼낼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늦더라도 반드시. 납품 같던 회사에서 뺨 맞는 예비사위를 본 시어머니는 회사를 박살내는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와 가족의, 그리고 약자의 연대가 만들어낸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